로마 제국 정말 2000년이 넘는 엄청난 역사잖아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진짜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 됐다가 또 결국엔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오늘 그 거대한 흥망성쇠의 이야기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한마디 들어보셨죠?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남긴 말인데 이 말이 사실상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제국의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로마라는 나라,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 모든 것의 출발점, 신화의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자, 이야기의 시작은 기원전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탈리아의 테베레 강가에 세워진 아주 작은 신화 속 마을에서 모든 게 시작되죠. 전설에 따르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가 세운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처음에는 왕이 다스렸어요. 근데 이 왕정 체제가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로원이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귀족 세력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더는 왕 한 명에게 우리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이라는 걸 세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권력을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선출된 귀족들이 함께 나누어 갖는다는 거였어요. 지금이야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세상을 뒤흔들 만한 엄청나게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탄생한 로마 공화국은 정말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순식간에 이탈리아 반도를 정복해버렸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당시 지중해를 꽉 잡고 있던 최강자, 바로 해상제국 카르타고였습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무려 100년에 걸쳐서 벌어진 말 그대로 두 거인의 생존과 지배권을 건 엄청난 투쟁이었습니다. 이 포에니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지중해의 미래, 그리고 로마의 운명까지 결정하게 되는 거죠. 결국 카르타고는 파괴됐고 그 땅은 로마의 아프리카라는 속주가 됩니다. 이걸로 로마는 이제 명실상부한 지중해의 주인이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승리가 단순히 군사적인 의미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로마 사회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좋은 방향만은 아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로마를 위대하게 만든 바로 그 성공이 붕괴의 씨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대한 새 영토가 생기면서 공화정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릴 존재가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수많은 전쟁 포로, 즉 노예들이었습니다. 라티푼디움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경제 모델을 보세요. 이건 쉽게 말해 노예 노동력에 기반한 거대한 농장인데요. 이게 생기면서 부의 격차가 말도 안 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소규모 자영농들은 다 망해서 길거리로 나앉게 되고 사회는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완전 도미노 효과예요. 한번 보세요. 로마가 끝없이 정복 전쟁을 하죠. 그럼 수많은 노예가 생겨요. 이 노예들로 부자들이 라티푼디움, 즉 대농장을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잃게 되죠. 결국 이게 사회 불안과 내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군사적 성공이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 되어버린 셈이죠. 이런 사회적 긴장감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입니다. 이 거대한 노예 봉기는 결국 진압됐는데요. 그 끝은 로마 권력의 정말 끔찍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아피아가도를 따라서 무려 6,000명이나 되는 반란군 포로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바로 이 혼돈의 시대에 이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삼으려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름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죠. 여기를 정복하면서 정말 엄청난 명성을 얻었어요. 당연히 원로원은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군대 해산하고 혼자 돌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카이사르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바로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버리는 거였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말 주사위는 던져졌다가 나온 거죠. 결국 내전에서 승리해서 로마의 절대 권력자가 됐지만
그 끝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왕이 되려 한다는 의심을 받다가 심지어 친구였던 브루투스까지 포함된 원로원 의원들에게 암살당하고 말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또다시 이어진 내전에서 최종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그가 바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무려 200년간 이어진 전례 없는 안정과 번영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오현제 시대에 이르러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대가 왜 그렇게 특별했냐면 바로 황제 계승광식 때문이었어요. 황제들이 자기 아들한테 자리를 물려준 게 아니고요. 제국을 가장 잘 이끌 만한 유능한 인물을 후계자로 입양해서 황제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죠. 이게 거의 100년 가까이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황금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곧 3세기의 위기라고 불리는 끔찍한 혼란기에 빠져들어요. 힘 있는 장군들이 너도 나도 황제가 되겠다고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인 거죠.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불과 50년 만에 황제가 25명이나 바뀝니다. 이건 뭐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죠. 이런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다가 경제 문제, 그리고 북쪽에서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게르만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로마는 길고 아주 느린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서기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정말 운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제국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 거대한 제국을 동과 서로 쪽에서 두 아들에게 각각 물려준 거예요. 물론 관리를 좀 더 쉽게 하려는 좋은 의도였겠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결정이 결국 서쪽 로마 제국의 멸망을 더 재촉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 멸망하면 딱 어느 한 날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진행된 아주 긴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서기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동로마 제국은 거의 1000년이나 더 그 명맥을 이어갔거든요. 맞아요. 바로 이 동로마, 우리가 보통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서로마가 무너진 뒤에도 1000년을 더 버티면서 중세 유럽의 찬란한 문명의 빛을 전해줬거든요. 특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만든 법전은요, 오늘날 전 세계 법체계의 뿌리가 됐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유산을 남겼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네요. 테베레 강가에 정말 보잘것없었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제패했던 거대한 제국,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눈부신 영광도 결국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로마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보세요. 2000년이 넘는 로마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법, 언어, 정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미래에 과연 우리 문명은 어떤 유산을 남기게 될까요? 우리 시대에 어떤 것들이 살아남고 또 어떤 것들이 저 거대했던 로마처럼 그저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